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미리 목을 좀 풀고 왔어야 되는데. 네, 이런 고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시간에만 내고. 맞아요. 네, 자기소개로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초라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우리 허경 선생님은 지금쯤 비행기에 아직 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연휴를 맞이하여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잠시 맞아요. 타지로. 일부러 저희 녹음 타이밍과 맞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둘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안 쓰던 이모티콘도 그러니까요. 쓰고. 네. 납작업 들이면서. 네. 잘 쉬고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저희 둘이 한번 알차게 끌고 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안 들을 거 뻔하니까 네. 오늘 마음껏 얘기해보죠. 네, 저희 리뷰자들 계속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튠즈에서 계속 높은 순위에 있어서 아, 그런가요? 정말, 네, 볼 때마다 뿌듯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이튠즈에는 뭐 댓글은 없고 오디오 클립에 그래도 댓글 몇 개 달렸어요. 네. 지난번에 케빈에 대하여 정말 네, 아직까지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는 영화인데 그쵸. 최근에 또 미국에서 네. 총기 사고가 총기사고 있었죠. 있었죠. 할머니를 쏘고 가서 이번에는 네, 학교의 초등학생들을 쐈죠. 그렇죠. 영화가 또 생각나기도 했는데. 네, 맞아요. 음, 그 엄마가 참 어떤 심정일지 이런 것도 생각이 났고 너무 안타까웠죠. 맞아요. 그 엄마가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음, 이제 참 저도 말하면서 양가 감정이 드는데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을 좀 두둔하는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뭐 댓글들이 이런 엄마니 그런 애가 나왔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정말 아무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이지만 또 그 집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감싸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지 않나. 그쵸.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고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정말 잘못된 범죄고, 그럼요. 네, 희생자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도 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뭐 케빈에 대하여 이런 영화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나누는 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어쨌든 알아야지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는 거를 좀 막고,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것도 더 나빠지는 걸 막고, 그런 걸 가능하니까 저희도 이런 일을 하는 거겠죠.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 달려주셨습니다. 차잠님께서 밤에 자기 전 듣는 팟캐 늘 감사해요. 끝까지 네.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 거. 저희가 중간중간 잠을 깨우기 위해서 큰 웃음소리를 넣어야 될까요? 와! 그러면 청취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농담입니다. 네. 잘 때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네. 자, 목가루상님. 3일 뒤면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이 댓글이 6일 전에 달렸으니까 아마 지금쯤, 순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에게 엄마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또 한 번 깊게 깨달았고, 누구만의 잘못도 아닌 둘의 비극적인 조합이라는 해석 또한 좋았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이 있고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 네. 네, 태어나신 자녀분께서 참 복 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태교를 또 리뷰자들로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네, 좀 무서운 컨텐츠이긴 했지만 네, 약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마음의 없어요. 울림을 줬으면 그걸로 됐다. 맞아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는 응원의 댓글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번 편 괜찮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조금 수줍으실 수 있겠지만 용기 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뷰자들과 언택트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는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공개되는 해부자들 프로그램이 2주마다 한 번씩 월 2회 올라가고요. 이전에 이제 한 20개 정도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컨택트 프로그램도 여전히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스 유료 구독을 해주시면은 정말 깊이 있는 컨텐츠인 해부자들을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많이 늘었네요. 진짜 태연하게. 전문 장사꾼 같아요, 네. 이제. 보통 그 컨셉은 제가 했었는데 못지 않아요. 진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 왜 그래요? 어쨌든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리뷰자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작품은 김지웅 선생님이 네. 직접 고르신 작품이에요. 네, 제가 제안 별로 안 하는데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최근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신작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하셨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영화제에 가서 이걸 직접 보고 싶지만 네, 저희 뭐 아무도 안 불러주는 사람이니까 이미 나와 있는 영화 중에 네. 그래도 좀 최근에 했었고 뭔가 사람의 심리가 깊이 있을 만한 영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뭣도 모르고 아가씨 영화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가씨. 네. 정말 명작입니다. 네, 포인트는 뭣도 모르고 골랐다. 그러니까요. 저는 보신 줄 알았는데 안 보신 상태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아가씨를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참 환영을 했었어요.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어떤 생생한 충격과 뭔가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네, 되게 이 이동진 평론가님이 여기 대해서 어우, 또 기대되네. 뭐라고 네, 남겨주셨을지. 평을 하신 게 저는 딱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은 유머와 회색 플롯 사이로 경쾌하게 질주하는 붉은 감정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붉은 감정이라는 대목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뭔가 굉장히 정적인 영화인 것 같으면서도 그 뭔가 새빨간 살아있는 듯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우, 인정. 그쵸? 네. 네, 아유, 참 동진이 형 잘 쓰네요. 아무래도 전문가네, 역시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아가씨를 보신 분들은 네. 저희가 이런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네, 아실 겁니다. 아, 정말 영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네.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이제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고 들어갔는데도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전 전혀 모르고 봤는데 네. 와, 이 사람이 감독이 진짜 관객 마음을 가지고 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어떤 영화길래 저희가 이렇게 좀 뭐랄까 놀라움과 극찬을 섞어서 이야기하는지 어떤 영화인지 오동훈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가씨는 이제 2016년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배우인 김민희, 김태리, 하정, 조진웅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세라 어터스, 영국의 작가인데요. 세라 어터스의 역사 스릴러 소설인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시대를 일제강점기로 설정을 해서 각색을 한 작품이죠.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주인공 아가씨 역할은 이제 김민희 배우가 맡았는데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인 이모부의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귀족 아가씨. 그녀에게 백작이 추천한 새로운 하녀가 찾아온다. 매일 이모부의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이 일상의 전부인 외로운 아가씨는 순박한 하녀에게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하녀의 정체는 유명한 여도둑의 딸로 장무라비 손에서 자란 소매치기 고아소녀 수키가 바로 김태리 배우가 맡은 역할이고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아가씨를 유혹하여 돈을 가로채겠다는 사기꾼 백작 하정우 배우가 맡은 이 캐릭터의 제안을 받고 아가씨가 백작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하러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배우들이 아가씨의 집으로 모여들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갔는데 절대 이 줄거리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전개를. 이거는 네. 되게 평면적인 스토리지. 네, 근데 그 뒤에 변주와 와, 입체감이 네. 진짜 가지고 놉니다.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도저히 스포일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낱낱이 이 영화가 가진 반전이라든지 이제 숨기고 있는 설정들을 다 언급을 해야지만 이제 풍부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시 스탑 버튼 누르시고 영화를 먼저 보신 후에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들으신 김에 끝까지 들으셔도 저희는 환영입니다만 조금 더 제대로 즐기시려면은 영화 먼저 그러니까요. 보시는 게 역시 좋을 네.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의 그 개명작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37에서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신인여우상, 미술상을 수상을 했고요.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이 영화로 박찬욱 감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71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비영어 영화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벌칸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술,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을 시상을 하는 상인데 이거를 이제 류성희 미술 감독이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미장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의 어떤 소품과 세트 그리고 그것들의 색감은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영화예요. 맞아요. 그리고요, 네, 미성년자분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계시죠? 네, 뭐 자유입니다만, 네, 정해진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잘 참으시고, 네. 성년이 되신 후에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네, 네.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네. 네, 원칙을 잘 지켜주세요. 그럴만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19세 삐.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가씨, 히데코라는 이름의 아가씨, 김민희 배우가 맡은 역할이고요. 그리고 하녀로 잠입하게 되는 수키, 이제 김태리 배우가 맡은 역할이고요. 사기꾼 백작, 이제 하정우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아가씨, 하녀, 백작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3인의 구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모부가 또 중요 캐릭터긴 하지만 간간히 덧붙여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볼 거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아까 대략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끌고 가려면 조금 더 자세한 줄거리를 얘기해야겠죠. 이 영화가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부는 이제 영화에서의 현재 시점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이제 관계와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그린 거고요. 2부는 이제 아가씨 히데코의 어린 시절과 히데코의 시점에서 본 스키와의 만남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3부는 최종 결말이고요. 그래서 1부에서 일단 이제 백작 하정우와 그리고 수키, 김태리 두 명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러 들어가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네, 가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돈 많은 멍청한 귀족 여자애를 꼬셔서 하정우와 결혼시킨 다음에 백작과 결혼시킨 다음에 백작이 그 아이를 꼬셔서 아가씨를 꼬셔서 일본으로 같이 떠나자 라고 일본을 떠난 다음에 그 유산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을 도와준 김태리에게 돈 일부를 나눠준다. 하녀에게 라는 작전을 세우고 이제 들어간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이모부 네, 조진웅 씨가 맡은 이 아가씨의 이모부가 거의 이제 집에 가두고 네, 엄격한 보호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엄격한 보호라는 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네, 거의 뭐 사실 사육? 사육, 학대, 뭐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전 진짜 학대죠. 네. 하면서 아가씨를 안 놔주고 있는 상황에 사랑에 빠져서 이제 좀 뭐랄까 사랑의 도피를 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가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이제 시도합니다. 네, 막 아가씨는 뭐 백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뭐 백장님을 뭐라고 했더라? 그거 아세요? 백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아가씨 볼이 빨개졌어요. 발톱이 빨리 자라요.
그쵸. 이런 멘트들을 이제 하녀인 수키가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하녀 수키의 존재는 결국엔 그 아가씨 옆에서 계속해서 바람잡이 의 역할을 맡기려고 데려온 거죠. 그렇죠. 주종 관계이지만 음. 사실은 음. 마치 하녀가 음. 오히려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음. 옆에서 살살 굴리는 말들을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수키의 감정선이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부의 이제 주된 줄거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수키가 처음에는 이제 돈에 정말 눈이 멀어가지고 이 히데코 아가씨를 철저하게 속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정이 점차 변화하게 되죠. 맞아요. 아가씨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 가여운 거예요. 아가씨는 정말 인형이나 다름없이 집안에 갇혀서 하는 거라고는 그냥 뭔가 서재에 가서 비밀스러운 낭독회에 참석하고 이외에는 뭔가 뚜렷한 수일거리 없이 아무것도 없어. 방 안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만 지낸 거죠. 심지어 평생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니까 스키가 여기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네. 근데 그 안타까움 느낄 거 당연하고 그거 알고 사실은 돈 많이 받고 자기 인생 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약간 얘 좀 지나치게 왜 이래? 얘 정신 못 차리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들어가죠.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게 좀 고민이 되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누구나 생각한 것처럼 스키에게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이 잠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아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예쁘다는 얘기는 안 해줬잖아 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마치 진짜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묘사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아가씨의 그런 어떤 몸에 대해서 좀 탐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드러내는, 물론 이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떤 독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내가 소매치기였으면 저 부드럽고 달콤한 살결에 손을 넣어서 만져봤을 텐데 라든지 맞아. 내 손으로 씻기고 입힌 것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나? 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수키가 같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일반적이지? 일반적인 여성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좀 전이 감정이 숨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애야 라고 백작한테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애를 이렇게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본인과 이제 아가씨 둘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같은 입장이었죠. 네, 자기도 어머니가 이제 목매달아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히데코도 이모가 엄마는 없었고 보호자 역할 비슷하던 이모가 목매달아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강렬한 감정, 저희가 해부자들에서도 얘기한 이 마음의 법칙이란 책에서도 나오죠. 비슷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죠. 너무도 강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딱 만났기 때문에 확 끌리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근데 그게 뭐 연민인지 사랑인지 뭐 그냥 욕정인지 사실 그거를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같이 뜨거우니까. 그냥 어쨌든 확 빠져들어가게 되는 요소가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 뭐 2, 3부에 나온 내용인데, 이 사람이 작물 거기서 아이를 길러가지고, 그 김태리가, 하녀가, 그 집단이 아이를 길러서 막 일본으로도 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아이에게 맹물을 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 저기 다른 사람처럼 나도 젖이 나오면 얘네를 먹일 텐데. 맞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2, 3부에 아마 나왔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이 아가씨와 서로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젖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자기를 어머니, 그러니까 케어기버, 그리고 아가씨는 그냥 마치 어린아이처럼 양육을 받는 이런 형태로 둘이 어떤 전이 감정이 강렬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 전이 감정에 강렬히 맞은 이제 아가씨는 투사적 동일시에 걸려서
더욱 아이처럼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와 아이처럼 서로를 좀 강렬한 감정으로 끌어당기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다른 회차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내면 아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키는 이제 히데코 아가씨에게서 뭔가 어린 시절에 자신이 지녔던 결핍을 본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현재 조금 더 자라서 힘이 생긴 내가 채워줌으로써 그치. 사실은 내면의 스스로의 상처를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와 동일시해 보면서 내가 못 받았던 결핍을 지금의 나라도 채워주고 싶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사실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강렬한 감정은 조금 설명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팀이었던 백작한테 마치 내 아이한테 왜 그래? 라는 것처럼 내 아이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스키의 히데코 아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그냥 무료에 가득 찬 시선에서 동정, 연민, 그리고 사랑과 질투로까지 변화를 하게 되죠. 네. 그 스키가 이 히데코 아가씨의 얼굴을 붙잡고 얘기하는 대목도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를 낳다가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분명히 아가씨의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그 자신을 길러준 장무라비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 엄마는 뭐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너를 낳다가 뭐 기를 수 있어서 뭐 정말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 그대로 동일시가 강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대목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걸려서 두 사람이 서로 마치 몸을 이렇게 좀 탐하는 장면도 당연히 외설적인 부분이 있지만 마치 그냥 한 몸으로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계속해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조금 뭐 다른 관점을 제시하자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아름다움에 반했다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이제 두 사람이 어쨌든 서로를 이렇게 끌어당기다가 결국에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씬에서 스키가 뭔가 이렇게 애무를 해주다가 뭔가 히데코의 몸을 보고 백작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다가 탁월하게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봤을 때 분명히 스키를 끌어당기는 강한 힘 중에 하나가 이 히데코가 지닌 어떤 정말 어떤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한마디 다 결합된 거죠.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다 결합된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당기다 마침내 관계를 맺고 나서는 한층 더 진전이 되죠. 네,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네. 그리고 뭔가 백작은 백작대로 계속 자신의 계획을 진행을 하는데 스키의 마음이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히데코를 향한 사랑을 감출 수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도 벌어야겠고 뭔가 장무라비 그 패밀리의 식구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진짜 양가 감정에 시달리죠. 그렇죠. 그게 잘 드러난 대목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아가씨가 이제 침실에서 누워 있고 이제 수키가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히데코가 먼저 진심을 드러내죠. 내가 백작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냐.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표현을 했는데 수키가 백작님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행복해지실 거예요. 뭔가 약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죠. 네. 뭐 그게 아마 이제 굉장한 갈등에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 사실 히데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뭔가 이야기가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뒤쪽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히데코는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이 혼자서 벽을 쌓으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키라는 존재를 가까이 하고 정말 그 어떤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선을 긋는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큰 배신감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뺨을 팍 때리죠. 정말 후려갈기죠. 그리고 막 밀쳐가지고 벽장 안으로 확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자기 방에 데리고 사는 거의 존재였는데 네 방 구석으로 가! 이렇게 확 던져버리죠. 그렇죠. 자기 바운더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나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데코가 한 행동이 밧줄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목을 매기 위해서죠. 네. 근데 이게 또 일부 시점에서는 이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일부 시점에서도 그 다음에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네, 목을 메고 내리는데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내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참 복잡해요. 저희가 이거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막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뭔가 할 얘기가 많은데 잘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계획대로 셋이 도피를 하고 그리고 하정우가 이제 정신병원에 아가씨를 입원시키는 그런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죠. 그렇죠.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재산을 처분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같이 정신병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입원을 시키러 나와요. 보호사와 함께. 그리고 그럼 이제 들어가시죠 하면서 하녀인 수키를 갑자기 턱 잡습니다. 맞아요. 백작 부인 들어가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백작 부인이 미쳐서 자신을 하녀로 알고 있다. 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 입원시키겠다. 망상이 있다라는 거죠. 네. 딱 강제 입원을 시키러 들어가고 하녀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막 배신의 소리를 지르고 이제 백작과 아가씨 둘이 딱 떠나는 장면으로 1부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죠. 우리 이즈미 히데코 아가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나쁜 년이다. 저는 진짜 나쁜 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 네. 와 이거 대박이구나. 그쵸. 자,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결국엔 이게 이제 중요한 뼈대인데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작과 수키르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아가씨의 집에 잠입을 했고 아가씨의 마음을 이제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백작과 결혼시키는 게 당초 목표였지만 수키가 이 히데코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어찌저찌 계획은 이제 진행이 되어서 백작과 아가씨, 수키가 일본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혼인신고까지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최종 단계에서 아가씨가 아니라 수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네, 뜬금없죠.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반전 스릴러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일부일 뿐이고요. 네.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네. 2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데코의 시점에서 진행이 돼요. 2부 첫 장면 기억하세요? 어린 히데코가 나오는데 그 손을 맞는 장면인가요? 그렇죠. 이걸 기억해라. 이 구슬을 기억해 라고 하면서 구슬이 한 3개쯤 달린 그 쇠구슬 3개쯤 달린 어떤 줄을 들어서 손등을 이모부가 막 내리쳐요. 말대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이모부가 히데코 아가씨를 어떤 식으로 다뤄왔을지. 그리고 유모가 있습니다. 유모가 있는데 이 유모가 누구냐면 이 이모부의 전처예요. 그렇죠. 사사키 부인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이모부가 원래 자기 처가 있었는데 일본 귀족하고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결혼한 다음에 심지어 전처였던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자기의 처조카를 키우는 유모로 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모 입장에선
이 아가씨가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그렇죠. 뭐 어떤 감언 이설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아할 수 없는 존재겠죠. 근데 그럼에도 사실 아가씨는 죄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정말 무자비한 학대들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씬이 아마 낭독 이모와 함께 그 이모부 앞에서 이제 단어들을 낭독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냥 정상적인 뭐 눈, 코, 귀 이런 것들을 이제 읽다가 점점 이제 단어들이 외설적인 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킥킥대니까 이모부인 조진웅 배우가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두 얼굴을 사람을 막 짓누르죠. 그러니까요. 검은색 가죽 장갑으로 얼굴을 막 짓눌러요. 그러니까 정말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당연히 트라우마가 생기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결국에는 그 나중에 이제 이 이모가 이 집에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한 걸로 생각되지만 또 실제로 보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다고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모가 먼저 떠나요. 조진웅이 죽인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진웅은 이 아가씨를 계속 기르는 게 결국은 자신의 처조카와 또 결혼하려는 목적 아니냐. 유산도 노리고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제가 아까 사육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집안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큰 돈을 가진 거는 이 히데코 아가씨예요. 이 아버지가 이룬 부부라는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아가씨한테 상속이 되어 있고 이모가 있는 거고, 어머니는 사실 히데코 아가씨를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두 사람 다 지금 부모가 없으니까 이모와 이모부가 후견이 된 상황이죠.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또 생각해보면 영화 보신 분들은 스토리 다 아실 거니까 저희가 너무 스토리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각각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격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뭔가 가장 좀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적으로 말하자면 히데코는 어떻게 해서 이 개지옥에서 멘탈을 잡고 살아남았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막 오 박사님에게 안 그래도 물어볼 차례라고 생각했더니 원래 오은영 박사님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거죠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정상적인 멘탈로 자라나는 게 가능한가? 아무리 이제 기질적으로 혹시 강함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저는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뼈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모에게서, 그래도 영화에 약간만 나오지만 이모에게서는 사랑을 꽤 받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모가 이 또 아이의 상황을 자신과 겹쳐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좀 보호해 주려고 나름 애쓰고 조금이라도 사랑의 경험을 주지 않았을까. 그것마저 없었으면 정말 더 일찍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렸을 거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사사키 부인 유모가 이 히데코 아가씨에게 밤에 불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둠을 무서워하는데도 그냥 그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모가 나타나서 참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불을 건네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모는 이 히데코를 그나마 지켜주는 존재이긴 했지만 역시나 좀 무력한 대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모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모부 조진웅 씨가 맡은 캐릭터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신분 세탁을 이루려고 하는 가진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일본 귀족인 이모와 결혼을 하게 됐고 오히려 이모가 이렇게 속박이 돼가지고 을이 돼서 살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영화에서 이제 이모의 캐릭터까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뭔가 이모한테 열등감이 굉장히 깊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제 초반 그치.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언니와 언니와의 비교해서. 비교. 나보고 다들 언니보다는 못하다던데 나도 고와? 라는 대사가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던 사람이 뭔가 이런 장기간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길들여져 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이모가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모 부인 조진웅이 이제 슬슬 기워야 되는 상황 같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그런 게 사실 가정폭력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원초적인 폭력은 그러한 관계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병적인 관계로 물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모는 지금이라도 당장 뒤엎을 수 있어요. 당장 그냥 파혼하고 얘가 나한테 저지르는 폭력들을 일본에 신고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마 엄청난 그냥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저항을 했겠죠. 저항을 했겠지만 이런 시도들이 이제 몇 번 무위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이제 놔버린 거죠. 네. 근데 어쩌면 이제 히데코는 그 가운데서 이제 희생양이 된 거고요. 참 어쨌든 이제 히데코가 어떻게 멘탈을 잡고 있을까에서 얘기가 잠깐 샜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제 뭔가 극단적인 억압과 격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이니까 아예 그 감정 자체를 왜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마음 한구석으로 구겨놓고 철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동시에 타인들하고도 굉장한 벽을 쌓았을 거예요. 사실 애착이라는 걸 정상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워야 될 후견이라는 이모부가 자기를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학대하고 정말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세상에 대한 신뢰라든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걸 의심하고 냉소하고 이런 심리들이 안에서 자라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 순진한 아가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믿고 감정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아가씨인 거죠. 네, 그거를 바로 백작이 캐치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백작하고 아가씨는 이제 그 낭독회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낭독회 얘기를 또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은 쉽게 말해서 이 이모부가 모은 야설을 정말 뭐 미친 자리죠. 네, 10여 년간 트레이닝 시킨 고도의 낭독 기술을 통해서 생생하게 읊어주는 미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친 자리. 네. 그리고 그 참가했던 이제 우리 백작이 솔직하게 털어놓죠. 나는 원래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당신을 유혹해서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당신은 꼬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요. 대신에 내가 도피시켜주는 거를 이모부로부터 도피시켜주는 걸 도와줄 테니까 그냥 돈을 나눠 가지자 라는 쪽으로 나가죠. 맞아요. 눈빛에서 어떠한 욕구를 읽을 수 없다라고 했나요? 아마 그런 대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작이 빠르게 전략을 바꾼 거죠. 백작도 이제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구르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했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높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결국 리얼 스토리는 뭐였냐? 뭐였죠? 리얼 스토리는 이 히데코 아가씨가 백작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어리숙한 한여를 하나 붙여달라. 그리고 걔를 나 대신에 정신병원에 넣고 나는
탈출하겠다. 그래서 신분을 바꿔서. 나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둬서 죽도록 하고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하녀를 데려온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당차게 얘기하지만 그 이모부가 10여 년에 걸쳐서 심어놓은 그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감이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쳐도 사실 정상적으로 살긴 어려워. 그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찾아낼 거고,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공포의 상징인 그 지하실로 데려가서 나를 학대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모도 그렇게 죽은 걸로 암시가 되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결국은 하녀와 아가씨가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우리 백작도 뒤통수를 맞게 된다가 이 영화의 큰 스토리인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토리보다는 각각의 심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렇게 분명히 큰 틀에서 계획을 잘 짜고 이제 이 계획대로 다 됐단 말이죠. 아가씨는 계획대로 다 됐어. 이제 하녀도 정신병원 입원까지 시켰어요. 그러면 사실 그냥 나 몰라라 이러고 내 삶을 살아도 되는 거고, 혹은 어떻게 보면 백작은 딱 봐도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모부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거나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을 텐데 왜 결국에는 이 하녀를 좀 택한 걸까요? 일단 백작이랑은 안 돼요. 백작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이 히데코가 성장해온 배경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나 신뢰감이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뭐 몇 번이나 반복됐을지 모를 그 낭독회에서 자신을 정말 그 도구, 성적인 판타지를 만족하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시선들을 경험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나를 사랑해준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전이야, 넌 이걸 깨야 돼, 극복해야 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압도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냥 딱 코딩 입력 완료가 된 거예요. 남자는 나쁜 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남성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걷어내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결국에는 수키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처음에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모부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쫓아올 거야 라는 말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작은 이모부를 좀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고 결국은 생각을 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하녀는 만약 같이 못 도망가도 이모부에 거역하지 않으면서 몰래 곁에 두고 이렇게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한 선택일까요? 좀 숨길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안전하게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선택?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너만 있어주면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백작이랑 도망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발 마사지 후 뺨을 때리는 그 장면에서 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런 심리이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그냥 적당한 타협점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남자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사실은 하정우가 이 백작이 물론 백작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실은 본 거 그대로거든. 이모부와 비슷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게 사실 그래서 이 백작한테 사실 좀 꽤 이끌려가기도 해요. 백작이 결국은 백작의 큰 시나리오대로 이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모부와의 관계에서 학습되어 온 것처럼 이런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상에게 결국은 이끌려가지만 결국은 그 이모부에게 겉으로는 이끌려가면서 속으로 계속 반감을 가지고 탈출을 노리고 있었던 거가 이 하정우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탈출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분 중 한 분이 떠올랐는데 이분이 겉으로 보면 의존성 성격이에요. 겉으로 보면 의존성 성격인데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된 건데 어머니가 진짜 완전 과잉보호하고 항상 끼고 놀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반감 때문에 의존성 성격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해서 어머니와도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결혼 생활도 깨지고 연애할 때도
누군가 자기를 지배하려 들면 깨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딱 그분을 보는 듯한 심리가 좀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언제나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반대에 이 스키라는 존재에게 끌렸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아가씨와 하녀라는 구도, 그러니까 내가 통제권을 잃지 않고 맞아. 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아가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남성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서로 신체적, 육체적으로 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를 여유였다는 일찍 여유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마치 자기를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정말 그런, 애정을 담아서 엄마의 애정으로 담아서 돌봐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겹쳤으니까 둘이 이런 목숨을 건 사랑의 이런 투쟁을 계속 겪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히데코는 초반부터 사실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요. 저는 그 사탕을 물고 목욕하는 씬 기억하세요? 그 장면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장면이 주는 분위기 자체가 좀 압도적이기도 했지만 과연 지금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전략일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키는 이제 자기가 히데코를 속인다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이제 히데코가 모든 거를 알고 스키를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기서 과연 저런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가씨가 히데코가 스키를 뭔가 유혹하고 같이 들어와서 목욕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뭔가 더 자신에게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기에는 좀 선을 넘었지. 네, 애초에 계획 자체에 이런 성적인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대목은 없었잖아요. 그냥 말자 듣고 어리숙하고 날 잘 따르는 하녀 이거면 충분한 건데 그 이상의 요소가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자기 계획, 자기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강렬한 감정의 반응에 탁 스파크에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휩쓸려 가버려서 양쪽의 플랜 다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그럼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편 먹자 라고 백장만 이제 혼자 나가리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시작은 수키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끌렸을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히데코가 수키에게 느끼는 감정의 크기가 어쩌면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히데코한테는 모든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어떤 애정을 받는 것도 처음이고 자기가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임프레시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수키와의 성관계 이 장면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우리가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성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벽을 쌓아오던 그 인생에서 그걸 다 벗어 던지고 완전하게 누군가랑 하나가 되는 첫 번째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1부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길이에 비해서 2부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길이가 훨씬 길어요. 네.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수키의 시선에서 볼 때보다 히데코의 시선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 성관계의 묘사가 1분대 4분이었나? 그렇게 길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감정의 크기를 조금 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같은 이벤트라도 들었어요.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크기는 그렇죠. 두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좋고 소중한 경험이었겠지만 그 강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장면을 놓고 저의 지인은 아름답다고는 말 못하겠다. 뭔가 격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를 빨아들일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관계를 하는데 이게 저는 결핍이 정말 큰 두 사람. 그쵸. 너무나 결핍이 크기 때문에 그 애정을 왜 가문 땅에 물 부어주면 그대로 흡수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더 결핍이야, 내가 더 갈구해라 하듯이 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 중에 두 사람이 하는 대사가
각자가 가진 결핍을 좀 보여줘요. 아까 이제 김정수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관계 중에, 저도 젖이 나와서 아가씨에게 먹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대사를 스키가 하죠. 뭔가 이거는 이제 그 결핍된 모성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음을 짐작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 히데코는 내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필요나 도구, 그러니까 정말 낭독회에서의 어떤 쾌락을 위한 도구나 재산을 가진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확인받고 싶은 거죠. 맞아.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는 경험이 가장 기본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는 사실은 원래 생후 1년 이럴 때 받아야 되는 거를. 그렇죠. 그때 받아야 될 거를 지금 성인이 돼서라도 처음 접하게 되니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그거를 막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씬이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찬욱 감독이 이 씬을 두고서 절대 타협 불가다. 난 무조건 계획한 대로 찍어야겠다라고 미리 계약서에 언급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좀 공을 들인 장면인데 그만큼 좀 여운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이 영화에서 되게 웃긴 게 모두가 이 주요 등장인물이 모두가 한국말을 주 언어로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말을 근데 대화를 또 일어로 막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이 백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어를 쓸 땐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쓸 때가 다 진심. 그렇게 나눠지는구나. 네. 거의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막 일어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뒤에 가면 한국말로 자기 진심을 꺼내고. 그러니까 뭐 시대적 배경도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페르소나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좀 보여주는 극단적인 장면이고 이 정말 아가씨는 페르소나만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훈이 말한 것처럼 억압과 격리에서 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얘는 자아가 없는 애구나 아무도 얘를 유혹할 수 없겠다라고 하정우도 느꼈던 건데 그 내 딱 자아만 건드리는 사람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은 이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히데코가 스키에게 실망해서 목을 맨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가진 패를 까보이게 되죠. 스키는 막 울면서 너무 죄송하다. 내가 그 사기꾼 백정놈한테 아가씨를 결혼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싸늘하게 아가씨가 스키야, 넌 내가 걱정돼? 난 네가 걱정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잡고 있던 그 아가씨의 몸을 놓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블랙 유머. 그런 블랙 유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이동진 평론가의 평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서로 진심을 확인을 하고 손을 잡기로 했죠. 이제 백작을 나가리 시키고 이 백작의 계획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망가자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의 거의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모부가 함경도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게 돼요. 떠나기 전에 히데코에게 뭐 혼자 남아있는 동안 지아씨를 생각하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히데코가 스키를 어디로 데려가죠? 그 야설책들이 가득한 그 서재로 비밀 서재로 데려가죠. 그러니까요. 그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고 그 낭독회 정말 불쾌하고 음란한 낭독회가 열리던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데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스키한테 너 나랑 어디 가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데려가는데 그 앞쪽에 일부에서는 이제 스키가 몸종으로서 같이 가요 아가씨라고 했을 때 꼭 혼자 갔던 곳이에요. 아니야 나 혼자 갈게 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을 했던 곳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자신의 트라우마와 치부와 이런 것들이 응축된 공간인 거죠. 자기의 섀도우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그거 진짜 못 꺼냅니다. 네, 그거 못 꺼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남 탓인데
이 진짜 얼리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더러워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에게도 못 꺼내놉니다. 이거 알면은 얘가 나 떠날 거야. 얘가 나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진짜 오래 만나는 치유자에게도 아주 뒤늦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맞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타이밍에서의 아가씨는 완전히 마음을 연 거죠. 거기 그렇죠. 그리고 스키도 이런 아가씨의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아가씨가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꺼내서 보여준 책에 그게 있어요. 문어춘화. 이 영화와 되게 관련된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가급적이면 찾아보시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굉장히 역하거든요. 어쨌든 그걸 보고 이제 스키는 아가씨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던 건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감없이 그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책을 찢고 부수고 막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보면은 이 아가씨는 처음에 같이 못해요. 맞아요. 얼어붙어 있어요. 처음에 어찌할 바 모르고. 그래서 같이 보던 제 와이프가 뭐야 왜 쟤네 가만히 있어 이러길래 저희가 그래도 좀 있으면 동참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좀 있으면 동참하길래 그래도 정신과에서의 촉은 살아있다 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나중에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모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스야. 이모부 없고 빈집털이 완전히 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이 사람은 압도당하고 겁먹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힘없는 자아를 마치 보조자처럼 그치. 스키가 옆에서 힘을 실어줍니다. 저희가 심리극 할 때 가끔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좀 소리쳐보라 혹은 말하고 싶었던 얘기 막 해보라라고 하면은 무대에 올라오신 분이 그냥 무대일 뿐인데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굉장히 얼어붙고 머뭇거리고 네,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다른 분을 올려서 대신 한번 해줘라 라고 하고 같이 하게 시키면은 그때는 조금씩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힘을 실어주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히데코도 드디어 이제 이 음서들을 다 물속으로 집어넣고 잉크를 뿌리고 이러한 과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장면이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 진짜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는 순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탈주를 하는데 거기도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랑 똑같은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담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저도 돌담씬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돌담을 막 서로 끌어당겨줘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돌담이 너무 낮아요. 근데 못 도망가고 있었던 멈칫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키가 먼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발판을 만들어주죠. 밟고 넘어가라. 그리고 손을 잡아줍니다. 굉장히 미닝풀한 행동들이죠. 네. 거기서 정말 완전히 힘을 얻은 거죠. 사실 저는 여기서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열심히 해부했으나 미처 다 해부하지 못한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사랑에 빠지는 게 두 사람의 자아의 경계가 그냥 허물어지는 거였다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그 아가씨의 어떤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을 했구나. 둘 다 성장했죠. 그렇죠. 네, 스키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사실 둘 다 스파크 확 뛰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만 했을 뿐이지 자아 경계가 붕괴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빠져들어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사랑으로 진화를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돌담을 넘으면서 히데코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합니다. 나를 망치러 온,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코, 나의 스키. 이렇게. 이게 참 영화의 핵심을 꿰뚫는 대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시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봤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영화에 이제 평점을 주고 리뷰를 쓸 수 있게 한 줄 리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레즈비언 영화 이렇게 적혀놨더라고요. 진짜
자기의 뭐 어. 안목의 일천함을 뭐 딱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 이걸 어떻게 그런 음, 정말 평범하게 그지 없고 오히려 폄하의 의도가 들어간 단어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룩한 두 여성의 해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온 멘트야? 아니,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되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감흥이 막 올라와가지고 네, 조금 오바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동성애 영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게 보면 정말 영화의 완전 겉표지의 겉표지만 본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니 조금 리뷰자들을 들으면서 분석력을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좀 넘어서서 그 영화를 한 단계 넘어서서 이제 결국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 둘이 떠나게 되면 물론 이제 돈도 많아. 그리고 새로운 신분도 얻고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가고 있어.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잘 지낼까? 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물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정말 불같이 빠져드는 단순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걸 넘었지. 참사랑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네, 그게 아마 뭐 제일 참 희망적이고 좋은 길일 텐데, 약간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둘 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넘어서 참사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로에게 너무 올인돼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둘 다 전혀 다른 게 없이. 게다가 만약 이제 완전 새로운 환경으로 가. 그러면 진짜 서로가 밖에 없는 존재고, 게다가 마음의 결핍을 둘 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서로를 더욱더 강렬하게 자신만 소유하려고 들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근데 또 어떻게든 그걸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참사랑의 힘이니까. 네, 그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 네, 정말 좋았네요. 영화가 스토리가 약간 이 굴곡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그래도 좀 영화를 안 보고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스토리를 막 전달하려고 나름 애쓴 게 왠지 그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뭐 저희가 본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청취자분들의 몫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의 소중한 청취자분들은 다들 식견이 높고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상으로 굉장히 또 깊은 통찰을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가스라이팅 시도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돼 라고 압박. 리뷰자들 들은 후로 발톱이 빨리 자라시는 것 같아요. 리뷰자들을 들은 후로 얼굴이 발그레해지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채널에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들끼리만 대화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정신과적인 의학 용어들을 너무 그냥 당연하게 쓰거든요, 저희가. 저도 그런 걸 이미 여러 개 오늘 썼고, 동훈이도 몇 개 썼고, 근데 물론 내부자들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내공이 쌓여서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 이거 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드려서 모두가 다 같이 지식을 쌓아가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집니다. 네. 자, 오늘의 리뷰자들은 박찬욱 감독의 2016년 작품 아가씨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명작이니까 청소년분들이 아닌
다른 청취자분들은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